한국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시중에 원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돈이 너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환율이 오릅니다. 쉽게 말해 원화가 약해지는 거죠. 동시에 자산 가격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강남 집값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현상도 결국 이런 돈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돈이 풀리면 갈 곳을 찾고 그 돈은 결국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해집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경제 상식으로는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격, 즉 금리는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공급이 넘치면 값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원리니까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상식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오히려 금리가 급등하는 이상한 장면이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기준금리를 2차례나 내리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꾸준히 하락했었습니다. 한때 2% 중반까지 내려갔던 장기금리가 어느 순간 다시 3% 중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뛰어오른 셈이죠. 돈은 풀고 있는데 금리는 오르는 이 현상, 뭔가 금융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한국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돈을 새로 찍어서 국채나 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중은행에 현금이 들어가고 그 돈이 다시 대출로 흘러가면서 시장 전체에 유동성이 퍼집니다. 자산 가격은 오르고 통화 가치는 약해지는 부작용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전통적인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 RP 매입이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RP 매입은 은행이 가진 채권을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사주고 며칠 뒤 다시 되파는 조건부 거래입니다. 보통 7일이나 14일짜리 단기 거래죠. 원칙대로라면 잠깐 돈을 빌려주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거래를 계속 연장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7일이 지나서 갚아야 할 시점이 오면 다시 새로운 RP 거래를 열어주면서 만기를 또 늘려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돈을 계속 빌려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겉으로는 단기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를 유사 양적 완화 혹은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과거에 한국 역시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이런 정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원화가 국제 통화도 아닌데 무리하게 돈을 풀면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통화 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셌죠. 하지만 이후 실제 정책 운용을 보면 RP 매입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분기마다 점점 커졌고 어느 순간 수조 원 단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광의 통화량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통계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도 시중에 돈이 확실히 많이 풀리고 있다는 흐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가 국채 단순 매입입니다. 이건 일정 기간 후 되팔겠다는 조건조차 없는 방식입니다. 말은 단순 매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 찍은 돈을 시장에 그대로 풀어버리는 효과를 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만들어 금융시장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급력은 훨씬 큽니다. 이렇게 풀린 돈은 단순히 그 액수만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행 시스템을 거치면서 대출과 신용 창출이 반복되고 통화 승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몇 조 원이 공급되면 실제 시장에서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작은 결정 하나가 금융시장 전체를 크게 흔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돈이 풀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에버그린 효과 혹은 좀비 효과입니다.
원래라면 정리되고 구조 조정되어야 할 부실 기업이나 부실 프로젝트가 값싼 자금 덕분에 억지로 연명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처럼 이미 위험이 누적된 영역에서는 돈이 풀릴수록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어차피 중앙은행이 나중에 또 돈을 풀어 막아주겠지라는 기대가 생기면 위험 관리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시장은 점점 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시장의 자정 기능은 약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돼 보일지 몰라도 내부에서는 부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부작용은 환율입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통화 가치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외환 보유액과 각종 방어 정책으로 환율을 일정 범위 안에 묶어두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흐름을 민감하게 바라봅니다.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내는 모습이 보이면 외국 자금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역시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공급은 단기간에 크게 늘릴 수 없는데 돈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주택 공급이 겨우 몇 % 증가하는 동안 시중 유동성은 훨씬 더 빠르게 불어났다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거의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가장 이상한 신호는 바로 금리입니다. 돈이 넘쳐나면 금리는 내려가야 정상인데 오히려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한국의 재정과 금융 안정성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돈을 풀어야 하지? 뭔가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에 대한 불안도 함께 작용합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면 채권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장기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RP 매입으로 눌러둘 수 있지만 장기 시장까지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장기 국채까지 직접 사들이는 정책을 꺼내 들었다는 건 시장의 불안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장을 떠받치는 방식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의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누적된 부실입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영역은 이미 상당 부분 위험이 쌓여 있습니다. 원래라면 경기 조정 국면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됐어야 할 사업들이 값싼 돈 덕분에 계속 연명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부실 규모가 더 커지고 손떼기 더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부담이 금융시장 전체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풀수록 단기적인 안정은 유지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신뢰는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금리가 오르는 현상은 바로 그 불신이 수치로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연기금이나 공공자금이 시장을 일정 부분 떠받칠 수 있겠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금융 시스템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푸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환율과 금리가 버텨주고 있지만 만약 어느 한 축이라도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시장은 항상 미래의 위험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타나는 금리 상승 흐름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시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처방이 아니라 아픈 부분을 인정하고 구조를 고치는 선택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찍어 오늘 하루를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과 부동산, 재정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은 이미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